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밤도 깊어 막차를 타야 할 시간이었다. 늦은 시간 때문인지 나 말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이상한 사람이다. 얼굴의 하반부가 완전히 마스크로 덮여있다. 아직 젊은 여자 같은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묘하게 낮았다. 아니요. 딱히 그렇게는... 그러자 여자는 소리를 높여 웃었다. 상관없어. 실제로 그렇기도 하니까. 네. 난 여자가 조금 무서워졌다. 옛날 이런 여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확실히 이름이... 조금 걷지 않을래? 어차피 버스는 더 이상 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여자의 말에 깜짝 놀라 손목시계를 보자 이미 12시가 훌쩍 넘어 있다. 막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여자는 혼자서 걷기 시작했다. 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호기심이 동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밤길에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지. 멍하게 있다가는 어둠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난 으스스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기... 난 여자의 등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입 찢는 여자. 그 순간 난 떠올리고 말았다. 어릴 적에 자주 듣던 그 괴담을 말이다. 장난으로 위협하는 것 같지. 근데 이건 사실이야. 어느새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뺨이 차갑다. 여자는 마스크를 벗었다. 환웅이 맺혀서 확실히 찢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옆으로 길게 파인 입이 있다. 난 할 말을 잃었다. 여자는 멈춰서서 중얼중얼 사고로 입이 찢어졌다는 것,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 등 입 찢어진 여자가 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여자가 말을 멈추자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여자는 나의 질문이 들리지 않는 듯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에이즈의 통계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어?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수업 학생들에게 만약 자신이 에이즈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 텐가? 이렇게 물었대. 몇 년에 걸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말이야.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 눈치채기 전에 이미 손에는 땀이 고이고 있었다. 그리고 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왜 이 여자는 버스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것일까? 그리고 에이즈 예방 운동이나 연구에 힘을 써서 자신 같은 비극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올 거야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20%도 안 됐대. 나머지 80%는 거의 같은 대답을 했어. 섹스를 마구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하겠다. 이렇게 말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귓가를 바로 때리는 것만 같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꼴을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인간이야. 나만 이런 꼴이 되다니. 그렇지? 여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칼 같다. 그 여자는 기묘한 미소를 띄우며 다가온다. 비는 방금 전보다 강하게 내리고 있다. 처음에 말했지. 난 입 찢어진 여자가 아니라 입 찢는 여자라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일이다. 우리 가족은 그때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윗집이 이사를 갔다. 한밤중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내었던 집안이었기에 솔직히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런데 그 집이 이사를 간 다음 날 동생이 나를 그 집 앞까지 데려가서 좋은 거 알려줄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봐봐. 이 집 문 열려 있어. 정말이었다. 아마 전에 살던 사람이 나가며 문을 열어놨고 집주인도 그걸 체크하는 것을 깜빡 잊은 모양이었다. 물론 가재도구 같은 것들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긴 텅 빈 집에 있자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우린 그 집을 비밀기지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 형제를 제외한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마 3일 뒤였을 것이다. 예상보다 학교가 일찍 끝난 나는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직장에 나가셨고 남동생은 축구부 활동 때문에 저녁이 돼서야 돌아올 예정이었다. 어디서 시간을 때울까 고민하고 있던 나는 그 방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이전에 동생과 함께 놀았을 때 트럼프 카드와 장난감 몇 개를 두고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놀며 남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연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지? 그 방에는 가구가 제대로 놓여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또 이사를 왔나 보다 싶어진 난 놀라서 문을 닫았다. 그러나 순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린 난 또다시 문을 열고 말았다. 그 집안 배열과 분위기는 무척이나 그리운 것이었다. 방에 들어가 잔뜩 스티커가 붙어있는 냉장고를 보자 난 눈치챌 수가 있었다. 여기는 4년, 5년 혹은 그보다 더 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의 모습이다. 왜 4층에 들어왔는데 4년 전에 우리 집이 되어 있는지 그 영문을 몰랐지만 단지 그리움에 젖어서 난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 TV는 버렸었는데 이 책상도 옛날 거네. 와, 이 전화기도. 그리고 내가 전화기에 손을 대려 한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순간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만 문득 손이 얼어붙었다. 4년 전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의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난 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자 이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워졌다. 결국 나는 계속 울리는 전화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도망쳤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동생과
다시 그 방에 들어가 봤지만 4년 전에 그 집은 사라졌고 여전히 조금 어슴푸레한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다. 다만 처음 왔을 때 숨겨뒀던 트럼프 카드나 장난감 역시 찾을 수가 없었고 사라진 후였다. 지금도 문득 이 체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시시한 망상인지도 모르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의외로 항상 미끼를 준비한 채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은 지금 그 방을 다시 찾아가 전화가 온다면 그 전화를 받아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난 삐뚤어지고 있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던 공립고교 수험에 실패하고 훨씬 낮은 수준의 사립고교에 진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 소도시에서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라 난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수준의 패배감이 휩싸이게 됐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입학하게 된 그 학교. 역시나 양아치 소굴이었다. 금묵자흑이라고 나 역시 그 사이에서 점차 훌륭한 양아치가 되어갔다. 여름방학이 되어 난 양아치 친구 3명과 함께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나섰다. 물론 면허는 없었지만 일단 운전은 대충 할 줄 알았기에 부모님이 시골에 가신 틈을 타서 집에 있는 차를 몰래 타고 나왔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이니까 조심스레 사람이 없는 쪽으로 차를 달리자 이윽고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한산한 곳이 나왔다. 가로등도 없는 어둡고 좁은 길을 덜컹거리며 가는 사이 오래된 신사의 모습이 보였다. 헤드라이트로 비추자 신사 앞의 기둥문도 작은 본전도 다 낡아 빠졌고 돌계단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그러나 양아치스러운 허세가 나와서 아, 이거 심령 스팟이가 재밌겠구만. 이렇게 말하며 장난스레 돌아다녔다. 신사 경내를 돌아다니거나 건물 사이 틈새를 손으로 만져보거나 했다. 이윽고 친구 타나카가 뒤쪽 나무에서 검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나무에 꽂혀 있었다고 한다. 검이라고는 해도 자루는 썩어서 일부밖에 남지 않았고 차라리 하나의 칼날이라 하는 편이 옳을 듯한 꼴이었다. 그러나 손에 느껴지는 묵직한 질감에 멍청한 타나카는 이거 보물 감정하는 곳에 가져가면 의외로 돈이 들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며 그 검을 자신의 배낭에 넣었다. 난 아무리 양아치라고는 해도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할머니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쉽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이런 곳에서 물건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뭐라고? 너 쫄았냐? 그 비웃음이 담긴 말에 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탐색에도 질린 우리는 신사를 떠났다. 그런데 1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릴 무렵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격렬한 흔들림이었다. 아무리 시골길이라고 해도 길은 확실히 포장이 되어 있었다. 고장이라도 난 건가 싶어 우린 차를 멈추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은 녀석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녀석들이 가리키고 있는 창문 밖을 보자 거기엔 새하얗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보였다. 아니, 인간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전부가 다 소복을 입은 데다가
우리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는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녀석들은 창문에 손을 붙이고 차를 흔들고 있었다. 우리가 두려움에 굳어있는 사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 이윽고 차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차의 흔들림은 더욱더 심해져만 간다. 이게 뭐야? 조수석의 다나카가 울기 시작했다. 다른 녀석들도 잔뜩 울상을 짓고 있다. 물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떠오른 무수한 망자들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차의 흔들림에 맞춰서 문의 잠금 장치가 밀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문이 열려버린다. 아니, 귀신이라면 문을 뚫고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엄청난 공포감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다. 그때 땅바닥에 깔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려줘. 돌려줘. 돌려주라고? 무엇을 말하는 거지?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분명히 아까 다나카가 가져온 그 검이다. 다나카, 아까 그건 빨리 돌려줘. 난 외쳤다. 다나카는 덜덜 떨면서도 배낭에서 그 검을 꺼냈다. 그 순간 그때까지 무표정하던 망자들이 일제히 씩 하고 웃는 것이다. 그리고 다나카 옆의 문이 무서운 기세로 열리고 검을 잡고 있는 다나카의 손을 망자들이 강제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다나카가 비명을 질렀다. 이제 더 이상 도와달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듯 고개를 나에게 돌린 채로 필사적으로 눈빛을 전해왔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나카에게 가까이 가면 나조차도 함께 끌려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도저히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다나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다나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문은 쾅 하고 열렸을 때처럼 힘차게 닫힌다. 우리들은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무런 말조차 할 수가 없었다. 야, 다나카, 어디로 간 거야? 그 말에 나도 당황해서 창밖을 보았지만 망자들도 다나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밖은 변함없이 어둡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조용하다. 어쩌지? 난 다른 두 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신사로 돌아가자던가 다나카를 찾으러 가자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무서워서 한시라도 빨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곳에서 도망쳤다. 그 후 다나카의 행방은 모른다. 다나카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따님에게서 전화가 왔었지만 우린 입을 맞춰 여름방학이 된 후로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어 홈 만날 것 같았다.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단 두려움도 있었다. 우린 그 이상 추궁받지 않았다. 원래 다나카는 계모와 사이가 안 좋아서 중학교 무렵부터 가출을 반복하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가출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무엇보다 계모도 따님도 열심히 찾을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명분뿐인 수색장만 나왔고 사건은 끝이 났다. 그 이후 우리들은 서로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공통의 비밀과 죄악감은 오히려 우리 사이에 거리감만 만들었다.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그 마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소원은 이루어졌고 도쿄의 대학에 합격한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잊지는 않았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다나카가 질질 끌려 들어간 어둠 속, 그리고 그 어둠보다 더 어두운 사람의 마음. 다나카를 죽게 내버려둔 나와 걱정하는 척해도 결국은 다나카를 버려버린 계모나 다님의 마음이 지금도 잠에 들 때면 미친 듯이 떠올라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 세 명이 졸업여행 삼아 애인의 집 별장으로 놀러가게 됐다. 별장에서 돌아가기 전날 세 명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의 말에 따르면 낮에 주변에서 여자아이를 만나 별장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던 것이었다. A는 다른 두 명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그 전화를 받았다. 당신 쉽죠? 자신이 만났던 여자와는 다른 사람 같다고 생각한 A는 누구세요? 그렇게 물었지만 수학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될 뿐이었다. 당신 쉽죠? 기분이 나빠진 A는 전화를 끊었다. 누구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A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당신 뭐 지직거리면서 쉽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무슨 테이프를 빨리 감는 것 같이 지직거려서 중간 내용은 안 들리더라고. 모두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 장난 전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돌아가는 날 A는 혼자 별장에 남아 며칠 더 있기로 했고 B와 C만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C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1년 후 C는 서서히 A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연락이 없던 B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운 친구의 연락에 기뻐하던 C였지만 아무래도 B의 낌새가 이상했다. 야,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기억나나? 그때 A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었잖아. 그러고 보니 그랬었지. 그 전화 나한테도 왔어. 뭐라고? 나 이제 죽는 걸까? A는 그 전화 받고 나서 죽었었지, 그지? 에이씨, 그런 건 우연이야. 그래, 이참에 한번 만나자. 그럴까? 알겠어. 약속한 날 먼저 도착한 C는 B를 기다렸다. 하지만 B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C는 B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질 않는다. 결국 그날 B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뒤 C는 B가 약속 장소에 오던 중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진 C는 전화가 걸려와도 자동 응답기가 밖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걸 피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C도 그 이상한 전화에 관해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C는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C는 그녀와 오랫동안 전화를 하고 다음날 약속을 잡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씨는 여자친구가 무언가 말할 걸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당신 그죠? 씨는 초조해졌다. 그 전화다. 이봐. 당신 누구야? 잡는지 그만둬, 어? 당신 그죠? 당신 그죠? 당신 그죠? 씨는 두려워하면서도 전화를 끊으면 자신도 죽을 거란 생각에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창밖에선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씨의 체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전화의 지직거리는 부분이 서서히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했다. 당신 당신 그죠? 지직거리는 부분은 조금씩 사람의 목소리와 가까워진다. 그리고 드디어 분명하게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당신 죽고 싶죠? 난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씨가 그렇게 외친 순간 그 전화는 끊어졌다. 그 이후 씨는 별다른 일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그 전화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다니는 어느 지방 대학의 의과대학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대 캠퍼스에는 그 긴 역사에 걸맞게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대학병원도 3번이나 이전을 해서 그 전까지 쓰던 건물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옛날 병원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지금 기초의학연구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이 이야기의 무대라고 할 수 있죠. 기초연구동은 메이지 시대에 건축된 건물로 캠퍼스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당시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고풍스러운 분수가 있는 안뜰을 둘러싸듯 지어져서 위에서 보면 네모난 모양의 5층 건물입니다. 옛날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는 품격 있는 건물이지만 손질이 제대로 되질 않아 잡초가 잔뜩 우거진 안뜰, 군데군데 벗겨진 리놀륨이 보이는 마룻바닥, 빛이 잘 비치지 않는 복도 때문에 어쩐지 쓸쓸한 분위기도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연구실이 있는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밤늦도록 연구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주변 연구실의 불도 하나둘 꺼져갔지만 정기적으로 정확한 시간마다 계산을 해야 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휴일도 반납하고 실험에 임하고 계셨죠. 겨우 그날치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연구실에 불을 껐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부지런히 계단으로 향합니다. 그날 밤은 정말 달빛이 아름다워서 선생님은 문득 창가에서 달이라도 바라볼까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복도 중간에 멈춰 섰고 안뜰 쪽의 창문을 열고 위쪽을 바라보았죠. 맑은 달빛은 차가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경무에 지친 교수님도
넋을 잃고 달빛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반대쪽 창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자신처럼 흰 가운을 걸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자신처럼 달을 보고 있던 것이라 생각을 했고 손이라도 흔들어 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창가에 같은 흰 가운 걸친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연구원들이 여러 명 남아있는 것도 이상한데 더욱 이상한 건 아무도 달은 바라보지 않고 한결같이 아래쪽만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뜰을 내려다보고 있던 것이죠. 순간 교수님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고 볼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들은 보고 있다. 아니, 다르다. 보고 싶지도 않은데 시선이 안뜰 쪽으로 내려갑니다. 달빛에 창백하게 비춰지는 안뜰. 한가운데는 낡아빠진 석조 분수, 그리고 무성한 잡초.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보고 있다. 아니, 감시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안뜰. 안 보인다. 아니, 보인다. 안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잠옷 차림, 유카타 차림, 기침하는 소년, 휠체어에 탄 할머니, 수그르고 있는 청년, 멈춰서 있는 간호사. 그걸 내려다보는 흰 가운 차림의 저것들은 의사? 의사?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 감시하고 있다. 집으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흰 가운 입은 것들은 만족스러운 듯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돌아가고 싶어도 그것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선생님은 무척 슬픈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5월) 무렵 후쿠시마로부터 관동 지방으로 피난을 왔다.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은 피난 재정 지역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 앞은 전인원 철수가 결정이 되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아무런 대책도 내려지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의 지속된 싸움이 지쳐서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다. 아이는 이사 준비 때문에 4월 말까지 보육원에 맡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육원 등교 마지막 날에 일어난 것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그 마지막 날 역시 난 변함없이 아침부터 아이를 맡기러 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쓸쓸하네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기저귀 같은 작은 선물을 나눠줬다. 그때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 A군이 보육원에 나타났다. 4살 반에 사흘부터 다니기 시작한 아이로 몇 번인가 내가 인사를 걸었던 적이 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인사를 걸었다. A군 안녕? 그러자 A군은 곧바로 나에게 걸어오더니 양손을 깍지 껴서 잡은 손을 내미는 것이다. 뭘까? 진흙일까? 아니면 종이접기?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자 A군은 무표정인 채로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그 안속을 보여주었다. 여러분은 곱등이라는 벌레를 알고 있는가? 토끼벌레라는 통칭으로도 불린다. 울지도 않고 날개도 없지만 무척 생명력이 강한 벌레다. 티슈통에서 화장지를 꺼내 소리치며 누른 뒤
시체가 보기 싫어 남편을 불러왔고 화장실을 치우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디 갔지? 근데 천장에 붙어있는 것이다. 앞으로 날아오른 건가 싶었더니 옆으로 튀어오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난 이 꼴사납고 그로테스크한 데다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곱등이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A군의 손 안에는 곱등이 중에서도 특대급의 곱등이가 들어있는 것이다. 아마 내 얼굴은 무척 굳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와자작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A군은 무서운 속도로 내 눈앞에서 곱등이를 먹었다. 선생님이 비명을 지르고 A군 입에서 4개쯤 튀어나와 있는 곱등이의 다리. 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렇지만 다음 순간 난 A군의 입으로 왼손을 날리고 있었다. 시선은 A군이 아니라 계속 마루의 얼룩 같은 걸 응시하고 있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어쩐지 냉정한 사고를 하고 있는 자신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똑바로 바라보지 않도록 시야 가장자리에 있는 A군을 파악하며 오른손으로는 A군의 머리를 누르고 왼손 손가락으로 A군 입안을 긁어냈다. 그 와중에 A군이 대량의 구토를 시작했다. 내 왼손부터 팔꿈치까지는 토사물 투성이었다. 당신 A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A군의 할아버지가 나를 떼어놓다가 냅다 밀치는 것이다. 그제야 간신히 선생님 몇 명이 뛰어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호흡하고 손을 씻으러 갈 때 그치만 우리 할머니가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울고 있는 A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는 당시 상황 등 이야기해야 할 것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고 보육원을 떠났다. 다리가 땅에 닿는 감각이 마비되어 머릿속에 퓨즈가 나간 것 같은 상태로 차에 올라탔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3분 정도 지나자 주임 선생님의 지도로 모두가 즐거운 듯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과연 오랜 경력의 보육사는 훌륭하다던가. 할아버지에게 냅다 밀려서 뒹구는 내 모습이 꼴 사나웠을 거라던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을 수 없다. A군이 무표정하게 곱등이를 먹은 그 순간의 소리와 입에서 튀어나온 다리. 그 일 때문에 최근 보육원 아이들에 관해 원장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아휴. 지진 사태로부터 한 달이 지났죠. A군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무척이나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잘게 잘린 인형을 가져온 아이도 있습니다. 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괴롭냐고 묻는 아이도요.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고 생각하네요.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갑자기 변한 환경과 생활, 긴장만이 가득 찬 거리의 분위기, 집안에서만 놀 수 있는 것도 그렇다.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웃고 있지만 아이들 역시나 마음 안쪽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어른과는 달리 그런 스트레스를 제어할 방법이나 사고력이 아이들에겐 결여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A군처럼 갑자기 벌레를 먹어버리거나 하는. 여기서 난 이제야 원장님과 나누는 마지막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이야기를 마친 후 불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러면서 내가 했던 이야기. A군의 할머니에게 이 일을 관해 말씀드리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던 것이다. 네? 아,
A군네 집에는 할머니 안 계세요. 초등학교 무렵 학교를 가는 길에 작은 사당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cm 정도 크기의 지장보살이 4개, 길을 향해 나란히 줄 서 있었다. 하지만 그중 맨 오른쪽 지장보살만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그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놓았다는 것이다. 절대로 그 지장보살의 얼굴을 봐선 안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애초에 그 사당은 초등학생이 오르기 힘든 높은 벼랑 위에 있었다. 또한 사당 주변도 초등학생이 보기엔 어쩐지 기분이 나쁘고 무서운 느낌이 들었기에 소문탓도 겹쳐서 아무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A가 직접 그 저주를 확인해 보겠다며 친구를 데리고 그 사당으로 향했다. 난 직접 가지 않았기에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함께 따라갔던 친구 3명은 통학로에서 A를 지켜보고 A만이 벼랑을 올라서 지장보살로 향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장보살을 만진 A의 말에 따르면 얼굴 앞에만 천이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 몇 겹이고 천이 빙빙 감겨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A의 손에 의해 지장보살의 얼굴이 드러났다. 뭐야 이거. 얼굴이 망가져서 숨겨둔 것 뿐이었잖아. 야, 이거 봐라. 아래에서 기다리던 3명의 친구도 멀리서나마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무언가 강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금이 간 채로 그렇게 부서져 있는 것이다. 얼굴을 보고 난 후 A는 다시 얼굴을 천으로 가리려 했다. 하지만 원래대로 깔끔하게 감는 방법을 몰랐었기에 그냥 얼굴을 칭칭 감았고 마지막으로는 턱 밑으로 대충 천을 묶어뒀다고 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까지 일어났던 일이다. 이후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A는 코에 병이 생겼다. 하지만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서 결국 4학년이 되자마자 수술을 해야만 했다. A는 꽤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술의 영향 탓인지 조금 얼굴 형태가 변해서 못생겨져 버렸다. 그 후 여름방학 무렵 A는 자전거 사고로 얼굴을 크게 또다시 다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화상까지 입게 되었다.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지장보살을 만지고 고작 1년 사이 A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 A와 같이 지장보살을 봤던 나머지 3명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우리 사이의 소문은 지장보살의 얼굴을 보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에서 지장보살의 얼굴에 천을 풀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으로 변해 있었다. A가 화상을 입고 나서 얼마 후 어느 날 저녁이 되었다. 난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사당 앞을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폴로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지장보살 근처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옆에는 빗자루가 보인다. 청소를 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가 지장보살을 수건으로 닦는 걸 우린 멈춰서서 보고 있었다. 맨 오른쪽 지장보살은 A가 천으로 대충 가려놨던 그 모습 그대로다. 아저씨는 곧 다른 지장보살들을 다 닦고 나서 그 천에 손을 댔다. 아저씨, 그거 풀면 저주받아요. 난 아저씨에게 외쳤다.
무슨 소리니? 지장 보살님은 너희들을 모두 지켜봐 주시고 계시지 저주 같은 건 안 하신단다. 아저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천을 풀었다. 내가 본 그 모습은 지장보살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내가 세무서에서 일하던 무렵 있었던 일이다. 90년대 무렵에 대낸 초우의 어느 집에 세무조사를 나가게 됐다. 그 집 현관 쪽에서 그 집 부인이 염주를 굴리며 악령퇴산, 악령퇴산, 악령퇴산.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집이 어느 신토 계열의 신흥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역시 직접 보니까 꽤 기분이 나빴다. 세무원 치고는 드물게 성격이 급했던 A씨는 부인께서 기분이 영 안 좋으신가 봅니다. 이러며 비아냥거렸다. 허나 집주인은 그런 소리에 코웃음을 치며 우리들을 한껏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내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오늘 오는 손님들은 재앙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군요. 꿈에서 봤답디다. 집은 종교에 관련된 것인지 깨림칙한 디자인의 신상 같은 게 있는 걸 보면 좀 평범한 부잣집도 보이고 그렇게 조사를 개시했지만 탈세의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은 여유작작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어서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A가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는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는 것이다. 저기, 저 신상이다. A가 신상에 손을 대는 순간 계속해서 악령퇴산만을 외고 있던 부인이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진다. 지옥에 떨어져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다. 집주인의 얼굴색도 갑자기 변하면서 그만둬라. 그만둬. 저주받을 거야. 죽고 싶나 이놈들.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그 당황하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개가를 올렸다. A가 신상을 뒤지자 안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증거를 찾았다며 신을 내며 소리를 질러대는 집주인과 부인 몰래 상자를 열었다. 갑자기 A가 소리를 지른다. 놀랍게도 그 안쪽엔 긴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동물의 말라붙은 눈 따위가 잔뜩 들어있던 것이다. 조사원들도 다들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다. 부인은 눈을 한껏 지켜두곤 분노에 가득 차서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A는 부들부들 손을 떨며 상자를 닫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았다. 경찰서에 전화해 상사에게 조사에 실패했다고 연락을 하자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가 되돌아왔다. 야, 이 바보 자식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거기서 딱 기다려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그는 오자마자 신상 쪽으로 직행하더니 상자를 태연히 열고는 손을 집어넣어 마구 휘저는 것이다. 찰도 저런 곳에 손을 집어넣는다 싶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상사가 씩 웃는 것이다. 봐. 이 중 바닥이야.
이중바닥이라고. 이중 바닥으로 만들어진 상자 아래쪽에는 탈세의 증거인 장부가 발견되었다. 집주인과 부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사는 그 집 탈세 조사가 끝난 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정말로 두려운 건 영혼이나 저주 따위가 아니야. 인간의 욕망과 악이야, 악이.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연기도 서슴없이 해내지. 이번에 조사한 걸 봐라. 신상의 증거를 숨기는 교활함과 저주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공포를 이용한 그 교묘함을 말이야. 정말로 무서운 건 그 모든 걸 이용하려 드는 인간의 욕망이야. 하지만 그 후 1년 사이 상자를 열었던 A는 자살을 했고 상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과연 그 둘이 죽은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정말 진정 무서운 것은 인간의 욕망과 악의뿐인 것인가? 나에게는 판단이 잘 서질 않는다. 내가 다니는 지방의과대학에 내려오는 꺼림칙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태평양 전쟁도 막바지에 이를 무렵 K대 의대에서는 세상에 꺼내놓을 수 없는 꺼림칙한 실험들을 하고 있었다. 바로 적군 포로를 이용한 생체 실험이었다. S 박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팀은 마치 실험 동물 마냥 군에서 보내오는 포로들을 산채로 잘게 잘라 기관과 장기를 적출했다. 그것들을 포로 말린 용액에 담궈둔 후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광기도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종언을 고한다. 겨우 전범으로 몰리지 않았고 살아남은 S 박사. 그는 대학에서 물러나 병원을 개원했다. 학자로서 명성이 있던 S 박사의 병원은 금세 시민들의 호평을 얻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S 박사는 전쟁이 끝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곧 그의 아들 S가 원장으로 취임했다. S 원장에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 때대로 의사 집안인 것에 부끄럽지 않게 2명의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도 의사는 아니지만 교사로 잘 자라났다. 그러나 순풍대로인 것만 같던 S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끝나고 50년 정도가 지난 후부터였다. S 원장의 장남은 그날 역시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시내의 고층 맨션으로 출근했다. 아내와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최근에야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귀여운 딸. 너무나도 바쁜 생활이었지만 장남에게 있어서 가족들은 둘도 없는 존재이자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할아버지가 설립한 자신의 병원으로 향한 그는 병원이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분위기란 것에 위화감을 느꼈다. 낯익은 간호사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져서 달려온다. 사고라도 났나? 기분 나쁜 예감이 든다. 그리고 간호사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충격으로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말았다. 아내는 흐느껴 울 뿐 경찰의 사정 청취에도 이 말 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왜 우리 아들이... 조금 전부터 같은 생각만 맴돌 뿐이다. 반항기가 왔다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딱히 다를 것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큰 아이였는데 도대체 왜? 간신히 아내가 말한 것은 이랬다. 그가 출근하고 잠시 뒤 부엌에 있던 아내의 귀에
에이야, 아빠가 돌아왔어. 창문에 나가서 아빠 마중하자. 이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아내가 거실로 향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베란다에서 어린 여동생을 높이 들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아내가 달려가는 순간 아들은 어머니를 보며 귀여운 여동생을 안아올린 손을 창밖에서 놓아버렸다. 거기까지 말하고 아내는 또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S 원장의 차남은 조금 허랑방탕한 인물이었다. 여기저기 애인을 만들고 다니는 그런 놈. 차남에게 있어서 최근 사귀기 시작한 D 역시 딱히 특별한 것도 아닌 수많은 애인 중 한 사람에 불과했다. 그럴 터였다. 병원에서 당직을 하고 아침이 되자 차남은 어지러운 머리를 움켜잡고 자신이 D에게 사준 맨션에 겨우겨우 도착했다. D는 미용사로 꽤 나이는 있었지만 사리 분별력이 확실한 여자라서 차남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어젯밤 감지 않은 머리를 긁으며 차남은 D의 방으로 들어섰다. 평소라면 미소를 띄우며 맞아줄 D였다. 없는 건가? 차남은 문고리를 열었다. 어이, 어딨어? 현관에 올라선다. 냄새가 난다. 어이, D. 자는 거야? 복도를 걷는다. 냄새가 난다. 숨바꼭질이라도 하자는 건가? 거실로 향하는 문을 연다. 이 녹이 쓴 것 같은 이상한 냄새는. 거기엔 거실 가득히 피가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부엌칼을 꽉 쥔 채 방처럼 피투성이인 D는 피바다 속에서 차남에게 미소를 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방을 이렇게 더럽혀버려서. 순간 차남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도 의사는 의사였다. B를 보자 묘하게 냉정스러워졌다. 너, 내 맨션에서 무슨 짓이야? 차남은 평상시에는 온화하던 D가 동료 G에 대해 말할 때만은 묘하게 공격적인 태도가 되던 것을 떠올렸다. 기회가 되면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장난 반으로 말하는 D의 얼굴은 대담한 차남마저 소름 돋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 피바다 속 D의 옆에 있는 저 고깃 덩어리는 어쩌면... D는 고개를 끄덕이고 울듯한 표정이 되었다. 당신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게요. 절대로. 이미 충분히 말려들어 있었다. 차남은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숨길 방법을 생각해. 어서. 그렇게 외치며 D의 손에서 부엌칼을 빼앗아 고깃 덩어리로 다가갔다. 결국 사건은 발각이 되고 D는 체포되었다. 언론은 미용사 토막 살인 사건, 사건의 배후에는 의료계 종사자가, 이런 표제로 기사를 써댔다. 인체를 토막내는 것은 상당한 힘이 드는 데다가 관절의 위치를 숙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범인 D의 애인인 의사에게 범행 가담의 의혹. 차남의 필사적인 노력은 보답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이미 차남에겐 관계가 없었다. 그는 이미 죽은 후였다. 자살이었다고 한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차남의 사망증명서 서명란에는 다름 아닌 부친 S 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교사가 된 딸은 어땠을까?
딸은 교사가 된 후 동료 교사와 결혼해 3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매일 가족과 함께 뜰에 나와 운동을 하고 휴일에는 외출도 하는 등 무척 사이가 좋아 보이는 가족이다.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무척이나 행복한 가정이었다. 아이들은 성적도 우수했고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들이었다. 딸은 만족하면서도 그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그쯤 근처에서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는 동물의 시체가 발견되고 여자아이가 괴한 2명에게 습격당한 등 뒤숭숭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딸과 남편은 아들들과 함께 TV를 보며 저건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탓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막내 아들의 같은 반 친구 H가 행방불명이 된 것은 정확히 그 무렵이었다. 몸은 조금 약했지만 활기찬 아이였다. 3명의 아들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모른다고 했다. 딸 역시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더욱이 커져갔다. 다음날 나온 보도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행방불명된 아동의 사체 일부, 초등학교 교문에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 경찰의 도전장, 범인은 땡땡을 자처하며 사체 옆에 도전장 같은 것을 점점점. 그리고 며칠 동안 딸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다. 쇼크 때문에 밥도 먹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도대체 누가? 아이들도 분개하고 있었다. 그렇게 가족 전원이 슬퍼하며 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그녀는 무시할까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대답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세상은 2번째로 뒤집어졌다. 게다가 그것은 첫 번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실이었다. 소년 A, 14세, 살인, 시체 훼손 및 유기용의로 체포. 현재 그녀와 그 가족은 꺼림칙한 그 땅을 떠나 아버지의 병원 근처에 있는 DC에 살고 있다. S 박사는 해부학의 위대한 연구자로서 의학사에 그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피는 분명하게 자손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